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의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인데, 자, 우리가 이 법의 개정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원래 이랬더랬습니다. 근데 원래 1월 20일부터 요 등이 붙었습니다. 등이 붙은 이유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원래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었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작년까지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 외국인 토지법이 폐지가 되고 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되면서 외국인 취득 신고 대상 물건의 범위가 좀 확대가 됐거든요. 자, 거기 들어갔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고 그것이 또 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등 하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세 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 즉 실거래가 신고제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 자, 토지법에서 부동산 취득 신고제로 확대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요 세 가지 주제가 요 법령에 됩니다. 그래서 이 법령은 원래 시험에 기본적으로 세 문제 출제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제 한 문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 한 문제, 토지거래가제 한 문제, 세 문제거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 220페이지에 보면은 그 1번부터 그 221페이지까지 세 문제 정도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의 금인제도에 관한 문제를 수록해 뒀거든요. 근데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근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출제 가능성 있는 조문들 위주로 지문을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근데 이 금인제도가 왜 출제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졌냐면, 과거에는 이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6년도에 도입됐는데,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 금인제도가 꼬박꼬박 한 문제씩 출제가 됐는데, 이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도부터는 금인제도에 관해서 출제가 되고 있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인제도가 폐지된 건 아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금인제도가 바로 과세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 형식적 심사에 거쳐서 금인을 해줄 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탈세가 이어지고, 즉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2006년도부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도 과세 목적, 이 제도도 과세 목적.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기특별조치법상의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처리하는 규정을 두게 되거든요.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주제를 묻게 되면 결국 금인은 물을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자기가 중개를 해가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버리면은 금인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금인에 관해서는 고객한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인제도의 출제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인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거는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는 매매 계약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 금인제도는 매매 계약을 포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등기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면은 다 금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판결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일 때도 그 판결문에다가도 금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되는 계약은 매매 계약도 있지만은 교환 계약도 있고 또 정려 계약도 있는 거죠. 그리고 판결 이런 것도 다 금인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매매 계약만큼은 실거래가 신고를 해버리니까 금인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교환 계약이나 정려 계약, 판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때는 여전히 금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판결문에다가 정려 계약서에다가 교환 계약서에다가. 그래서 여전히 금인 제도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교환계약은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는 틀림없지만 실무적으로 교환거래를 중개하는 사례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정려계약은 또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계약도 아닙니다. 그리고 판결도 중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교환계약 때문에 나름대로 출제 부분은
존재하고 있긴 있는데 실무적으로 교환 거래를 중개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제의 가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금인과 관련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원인되는 계약이면은 다 그 계약서에다가 금인을 받아서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 이 제도입니다. 그 관점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좀 알아둬야 될 부분들 위주로만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0페이지에 1. 등기특별조치법상 금인제도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1.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이 표현이 금인제도에서 제일 기본 문장이죠. 금인을 받은 계약서를 등기 원인을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가 바로 금인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원인된 계약은 다 등기 원인 증명 서면으로서 금인받은 계약서를 제출해라라는 거죠. 그럼 교환계약서도 정려계약서도 다 금인 대상 서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금인은 어디서 받느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읍면 동장이 바로 금인기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도 그 판결서 등에다가도 금인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4번에 금인기관이 금인을 한 때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두 통을 작성해서 한 통은 보관하고 금인기관이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를 함으로써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는 거죠. 그러면 금인계약서 원본은 금인신청자에게 교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인신청자 교부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5번처럼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의 내용을 하는 계약서에 금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은 각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금인을 신청해야 한다 하는데 틀려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금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은 이 사본을 금인받기 위한 사본을 두 통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작성합니다. 왜 1을 더하느냐 하면은 아시죠? 2개 이상의 시군구이기 때문에 그 시군구 주청장한테 다 금인계약서 사본을 한 부씩 다 송부를 해야 되거든요. 송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2개의 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2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아시죠? 금인계약 받기 위한 계약서 원본 하나가 있겠죠. 그 원본 하나에다가 사본은 3통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원본은 신청인에게 교부를 하고 사본이 3개죠. 그 3개 중에 한 분은 금인기관 그 중에 한 개의 시군구에서 금인을 받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 시군구에다가 보관을 하고 나머지 2개는 아세요? 2개의 부동산이 있죠.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제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문제라고 합니다. 틀린 것은 1. 금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업 공인중개사도 금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에 금인 신청을 할 때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칙이죠. 사본 2통이죠. 근데 만약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인을 내용을 하는 계약서에 금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자 시군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의 사본을 제출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과 3번 지문은 같이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4번에 금인 신청을 받은 금인기관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말은 금인받기 위한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해서 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을 해뒀거든요. 그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형식적으로만 심사를 할 뿐이지 그 내용의 실질적인 진위 여부까지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이 있게 되는 거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된 때는 지체 없이 금인을 하여 신청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전매계약이죠. 그 전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다가도 금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세 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양수한 사람도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전매 제3의 매수인도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먼저
먼저 양수한 사람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다가도 검인을 받아서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3번에 검인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정려계약은 검인 대상이다. 정려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원인되는 계약이죠.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는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의제 처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도 검인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한다는 점 아주 중요합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검인 대상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검인받은 것으로 보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의제 처리되지 않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도와 검인 제도의 취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취지가 다른 두 제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래일 때는 두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는 매매계약서에다가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매매계약이라면 만약에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버리면은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결국 농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농지증을 발급받고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별도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함으로써 별도의 검인을 신청할 필요는 없게 되는 이렇게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증을 발급받았다고 검인받은 것으로 의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검인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에 관한 문제가 순차적으로 나오겠죠. 1.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을 한번 지문으로 소개해 본 겁니다. 과거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면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문 하나로 점검을 해보고자 그렇게 노력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왜 허가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죠. 그래서 허가에 관한 사항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라는 거예요. 2번 이 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 등이라 함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합쳐서 부동산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분양권, 입주권, 실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3번에 이 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합니다.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의 매수인이 이 법상 외국인 등일 경우에는 매수인이 만약에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공동으로. 근데 이 매수인이 외국인 등의 신분을 지닌 사람이라면은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취득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대상도 될 때는 무슨 신고가 우선이냐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이 법상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 관청이 부과한다.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도 마찬가지고 이 법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아니면 500만 원의 과태료다. 권리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과태료 규정이 나오는데 다 신고 관청이 부과를 하는 거죠. 5번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이 인 계약이 아닌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험에 이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신고 대상인 계약의 범위가 확대됐거든요. 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꼭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1번 부동산의 매매계약, 즉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계약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죠. 전통적으로. 2번에 택지개발총칙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 더 있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공공주택
주택특별법이다. 아니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다. 도시개발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각종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 최초 분양계약이죠. 여기에 원래 법이 개정되면서 실거래가 신고 대상으로 포함이 돼버린 거죠. 작년까지는 이건 금인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 범위로 포함이 됐습니다. 최초 분양계약이다. 요 점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종 법률에 따라 공급되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획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그리고 3번에 위 2에 따른 즉 최초 분양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있겠죠. 이 지위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어느 법률에 따라서 그 지위를 공급받았느냐에 따라서 분양권일 수도 있고 입주권일 수도 있죠. 그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 지위의 매매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분양권의 매매 계약, 4번은 아세요? 이 입주권의 매매 계약도 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5번 부동산의 즉 토지 건축물의 정려계약, 정려계약은 매매 계약이 아니죠.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려계약은 금인 대상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하기 위해서 금인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1.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직거래냐 중개거래냐에 따라서 신고 의무자가 다르죠. 자, 그래서 직거래일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위 1의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만약에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도 이번에 신설된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 1의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단독으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단독 신고 사유서 그리고 거래계약서 4번을 첨부를 해야 되는 점이 있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는 중개거래했다는 거죠. 이때는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져 있을 뿐 이때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려버렸죠. 자,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계약을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동중개일 때는 5네. 그래서 이 4번이 틀렸는데 문제가 잘못됐네요. 옳은 것은이 아니고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만 고치면 답은 고치지 않아도 되겠네요. 내용으로 문제에 신고 의무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는 것을 틀린 것으로 바꾸시면 답은 그대로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다 O거든요. 5번도 O고 4번이 틀렸습니다. 옳은 것을 틀린 것으로 고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7번 문제로 갑니다. 신고 의무자일 경우에 신고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일 경우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직거래를 전제로 문제 OX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제출은 쌍방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 중에 아무나 일방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려는 국가 등은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독 신고하면 되죠. 위 1과 2의 신고 의무자인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누가 하느냐?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4번에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려는 자, 국가 등 제외해 놨습니다. 이때는 국가 등이 제외라면 결국 거래 당사자 일방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신고하겠죠. 그때는 거래계약서 4번과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점. 아주 중요합니다. 5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이게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실거래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번 시험에 꼭 나온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5번이 O죠. 알았지?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네요. 관로 때문에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 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해놨네요. 위 사의 경우가 이제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아닙니까? 이때는 첨부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에 보면은 그렇죠.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첨부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지를 못한다라고 제외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를 할 때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8번으로 가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고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7번 문제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일 경우고 8번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 의무자일 경우입니다. 나누어서 판단을 해야 되죠. 우리가 직거래일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 의무가 있고 중개거래일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1.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죠. 3번에 위임을 받은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호자는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중개보호자는 실거래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명확히 틀렸습니다.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누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든지 간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 증명서를 내보여줘야 한다라고 공통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때도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는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7번에 5번, 8번에 5번 다 중요합니다.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든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든 즉 직거래일 경우든 중개거래일 경우든 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 처리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9번 해제 등의 신고, 정정 신청 및 변경 신고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놨는데 우리가 이 세 단어를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실거래가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정정 신청 제도가 있고 그리고 변경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 등 신고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전부 다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다 할 수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안 하면 자기만 손해이기 때문에 법조문이 다 하여야 한다로 안 돼 있고 할 수 있다. 정정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신고할 수 있다.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신고를 했는데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 기재되는 것이 드러났을 때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정정 신청. 그리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변경 신고입니다. 그리고 이 해제 등 신고는 신고한 이후에 그 거래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해제 등 신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을 보시겠습니다. 9번에 1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신고 의무자는 해제 등 신고서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래 법조문에서는 거래 당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최근에 법 개정에 의해서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출제 가능성 좀 희박합니다.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 당시에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O 처리되는데 지금은 삭제 처리됐습니다. 근데 이 지문을 지금 내게 되면은 이 O 갈 수도 있고 X 갈 수도 있는 것이
법 조문상으로는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규정을 삭제를 시켰는데 해제 등 신고서 양식 서식에 보면은 알았어요.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명시해두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시행규칙을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 못했던 관계로 이 2번은 시행규칙을 보면 서식을 보면 O가 되고 법조문을 보면은 X가 되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시험에는 이 지문이 안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나오면은 아마 그 문제는 오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3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를 할 수 없다 해놨는데 명백히 틀렸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계약 시스템이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되거나 해제가 되면은, 아시죠? 그 해제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4번에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신고 내용 중 거래당사자의 주소가 잘못 기재됐다. 그랬다. 잘못 기재됐다. 그러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O가 되겠죠.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가격이 변경됐다. 변경됐다. 그러면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래 가격이 변경됐느냐, 주소가 잘못 기재됐느냐, 주소냐, 거래 가격이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시험 지문에 잘못 기재됐다 하는 말이 나오면은 정정 신청할 수 있다. 변경됐다 하는 말이 나오면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정정신청서 하는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이미 교과된 신고 필정에 정정할 부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정정신청하면 되는데 변경신고의 경우는 실무상 그 변경신고서 하는 서식을 작성해서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0번에 거래신고 내용의 검증과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겠죠.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상 위반 시의 제재 규정도 중요하지만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위반 시의 제재 규정도 다 출제거리가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2번에 시도지사는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하고 바로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주체는 장관이고 그 검증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정성을 검증하는 주체는 신고관청.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2번이 틀렸네요. 3번에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에 관한 세무관세청에게 통보함으로써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4번에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고 내역의 조사에 관한 규정이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라. 그래서 아니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거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그걸 직결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신고 내용에 대해서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다 관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주의할 거는 이 신고관청은 시군구청장이죠. 그런데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 보고하는 기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관청으로부터 올라온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장관에게 제출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11번 갑니다.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 계획 관해 신고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함정이 있겠네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직거래를 한 것이고 신고 의무자가 거래 당사자라는 소리죠. 그러면 1번은 신고 사항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은 누가 신고할 때 신고 사항에 들어가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 3, 4, 5는 다 실거래가 신고 사항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1, 2, 3, 4, 5, 6, 7을 한번 정독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정독할 때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과세 목적의 취재 제도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신고사항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정독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12번으로 갑니다.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정정 신청은 잘못 기재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변경이고 그 다음에 미음이 뭐 변경이 되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잘못 기재된 경우 했으니까 정정 신청 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면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을 해놨습니다. 기억부터 뭐 리얼까지 전부 다 변경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네 가지가 다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각각 해설을 다 달아놨는데 해설에서 1, 2, 3, 4, 5,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정정 신청 사유다. 그리고 변경 신고 사유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일이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안 외워도 되도록 문제가 기출된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기됐다 하는 말이 붙으면은 정정 신청, 변경됐다 하는 말이 붙으면 변경 신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주의를 좀 준다면은 우리가 변경 신고할 사항에 자 229페이지에 13번의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에 보면은 아시죠? 7번과 8번이 변경신고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7번 같은 경우에 관로를 보면 매수인 중에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 중에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변경신고 사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 이 매수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매수인이 원래 A였는데 추가되는 경우 B가 추가됐다거나 아니면 A 대신에 B가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추가되거나 교차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죠. 이렇게 추가되거나 교차되는 경우는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변경 신고 사유로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실무적으로 재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재신고 사유가 됩니다. 추가하거나 교체되는 경우는. 근데 문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출제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겠죠. 그럼 혹시 모르니까 이 공동 매수의 경우 매수인이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경우 가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재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O가 된다는 점 한번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이 신고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걸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원래 시험에는 이 작성 방법보다는 신고 대상이 계약이냐 아니냐 그걸 가리라 하는 출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실거래가 신고 대상 범위인 계약이 훨씬 확대됐기 때문에 원래부터 거기 개정된 이후에 처음 출제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인 계약이냐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이냐 그걸 묻는 문제가 오히려 출제될 가능성이 안 높겠느냐. 그러나 신고서 작성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작성 방법을 갖는 문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의 뒷면에 작성 요령에 관한 문장이 쭉 적혀져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시험 지문을 구성하니까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을 꼭 한번 읽어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1.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분별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2번에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만약에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를 기재를 해야 되죠. 그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29가지 용도 중에 하나를 기재하면 되겠죠. 3번에 거래대상 면적을 기재하는 날이 있는데 실제 거래 면적을 기재산하에 적대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공용 면적을 합산해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4번에 거래대상 거래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물건별 과세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할 사항에 속하죠. 그래서 기재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서 작성 방법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사항에 속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 방법에 관해서 꼭 서식을 통해서 한번 정독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거래계약서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문제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